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오늘은 곧 상장 예정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직스는 15년 설립된 바이오의약품 전문 생산 기업으로 항체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과 효율적인 제품화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및 공정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가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과 관련해 총 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뿐만이 아니라 생산 공정과 관련해서도 고객사별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품종 생산과 제품 전환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H201 및 H204의 개발에 참여해 공정 개발 및 임상 시약 생산, 상업화 공정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우선 제조 권한과 전체 라이선스의 16%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5에서 10년간 안정적인 제품 매출과 함께 라이선스에 의한 로열티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단순한 생산만을 담당하게 되는 CMO 회사들과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점을 살펴보면 바이오의약품 전문 제약사로 제조 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생산 경쟁력, 비프로틴 A 정제 기술과 대체 원재료 개발 능력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낮췄고,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을 맺어 대신 생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설립하여 17년도에 오송의 1캠퍼스 생산시설을 설립하고 18년에 완공하여 19년에 GMP 설티를 받았습니다.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IPO 준비 중에 있는데요. 상장 이후 공모 자금은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환경 및 설비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이외에도 유망한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해 CDMO 전문 제약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로직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DMO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로직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과연 무엇을 한방에 해결하는 것일지 살펴보면, 바이오로직스는 일반적인 CMO, 즉 위탁 생산시설이 아닌 CDMO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 싱글 유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무엇인지 이것만 보고서는 알 수 없으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 각각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주, 그리고 당 함량 조절을 통한 제조 방법, 비단백질 A 정제 공정, 하이브리드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고객 파이프라인 공정에 알맞는 생산 플랫을 설계, 건설, 유지, 관리합니다. 계속 풀 싱글 유즈 시스템이 나오는데요. 이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유연하고 빠른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임상 및 품목 허가까지의 협력을 지원합니다. 원래는 1회사가 혼자 해야 되는 일인데 말이죠. 이렇게 전체적인 공정 개발에서부터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것까지 다 하게 됩니다. CDMO란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위탁 생산을 뜻하는 기존 CMO에 개발이 더해진 용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만들어내는 단계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CMO였다고 하면, CDMO는 기초 단계에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것까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생산 과정을 개발하고 과정을 최적화시키며 임상용 약물도 만들어주고 생산시설도 판매에 적합하고 승인에 필요한 것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판매하는 약물까지 전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부분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겠죠. CDMO를 지향하고 있는 회사들은 몇 개 있습니다. 차 바이오텍도 주력 산업으로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치열한 경쟁을 피하면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블루오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것은 물론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아웃소싱 사업이 아닌 의약품 상업화에 있어 파트너사로서 동등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 관계를 맺게 되면 이를 대체하기 쉽지 않아 장기간의 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바이오로직스가 각각의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셀라인은 세포주입니다. 세포주라는 것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포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진 세포가 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동일한 애들을 세포주라고 합니다.
높은 생산성을 갖춘 안정적인 고발현 세포주를 개발을 하는데 이는 항체 발현용 바이시스트로닉 발현 벡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1발현 카세트와 제2발현 카세트가 함께 포함하는 프로모터 제작을 하였다고 하는데 표현이 어려우니 그림과 특허사항을 살펴보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경쇄 따로, 중쇄 따로, 그리고 유전자 증폭인자 따로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세포를 만들어야 원하는 한 가지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딱 봐도 하나를 위해서 3가지 종류의 세포를 만들고 진행을 해야 하니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시스트로닉 발현 벡터는 이걸 한 번에 하나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경쇄와 중쇄 그리고 유전자 증폭인자를 한꺼번에 넣어도 문제없고 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항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항체는 이렇게 긴 사슬, 중쇄와 짧은 사슬, 경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2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전자를 통해서 원래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이시스트로닉이란 진핵세포, 그냥 인간세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진핵세포 내에서 mRNA 내부에서 리보솜이 폴리펩티드를 합성할 수 있게 되어 하나의 mRNA로부터 여러 가지 단백질이 합성 가능하게 된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본 발명에서는 항체 유전자와 증폭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될 수 있도록 벡터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지 하실 건데 원래 mRNA는 하나의 단백질만 생성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즉 짧은 사슬과 긴 사슬을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이 바이시스트로닉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적용된 방식이 바로 바이시스트로닉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 자체가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있는 방식입니다. 보면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은 하나씩 만들던 것인데 다른 방법이 바이시스트로닉 벡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이 특허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허는 현재 트라스트주맙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 데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는 특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특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특허가 침해당하기 쉽다 아니다는 이야기해드리기 어려운 점 죄송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2번째 장점인 업스트림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양 공정 자체를 개발해서 경제적이며 높은 생산성의 배양 공정을 확보하여 원가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인 항체의 당 함량 조절을 통한 항체의 제조 방법 특허 및 배지 개발을 활용하여 최적의 배양 공정을 개발합니다. 본 기술은 글리세롤을 이용하여 항체의 비프코실화 함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최초로 확인하였으며 망관과 우레진을 포함하여 항체의 당소의 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되게 외계어 같은데 뒤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고품질에 목적하는 항체의 집단을 일관적으로 제조하고 배양 공정이 간단해지고 시간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합니다. 갑자기 항체에서 당이 왜 나오지 할 텐데 우리 몸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당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붙어 있고 그게 단백질의 특성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항체에서는 항체의 반응성, 그리고 ADME, 즉 몸에 흡수되고 분포하고 대사되고 배출되는 전반적인 항체의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항체는 보통 주사로 맞으니까 몸에 오래 머물면 편하겠죠? 여러 번 안 맞고. 그래서 이러한 글라이코실화, 당이 붙는 것은 어떠한 세포주를 활용하느냐, 어떤 선별된 클로널 포퓰레이션이 사용이 되느냐, 어떤 과정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냥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한 보라색 동그라미, 초록색 네모, 보라색 세모 당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보라색 세모, 프루코스가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바로 밑에 이게 없는 것이 non-fructosilate, 즉 비푸실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약물 치료의 효과는 목적세포, 보통 암세포겠죠? 의 신호 전달 체계를 저해해서 세포 사멸을 직접 유도하거나 ADCC 또는 CDC와 같은 간접 면역 메커니즘을 통해 유도될 수 있으며 이런 2가지 간접 면역 메커니즘을 항체의 작용 기능이라고 지칭합니다. 항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항체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중 하나가 갈락토실화입니다. 즉 뒤에 긴 꼬리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항체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갈락토스가 글라이코실과 연쇄 반응을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갈락토실 전이 요소에 의해서 매개되는데 망간이 조요소로서 효소의 성능을 향상시켜 사슬이 잘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항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항체의 FC 영역 자체, 그러니까 항체의 생김새를 바꾸는 것과 당사슬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다국적 제약회사 및 선진 바이오 업체들은 당사슬 변형 기술을 이용하여 이펙터 펑션 및 지속성이 향상된 차세대 버전을 출시하여 계속해서 시장을 점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동종업계 후발주자들은 바이오 시밀러 시대에 맞춰서 오리지널 제품과 물리화학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당사슬까지 유사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슬의 성분 및 구조가 치료 효능과 인체 체내의 체류 시간, 양리 활성 및 면역 반응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사슬이 다르면 효과뿐만이 아니라 부작용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오리지널 제품의 당사슬 구조와 가능한 유사하게 만들어 동등한 치료 효능과 안정성을 나타내며 면역 반응과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게 말한 것을 요약하자면 항체의 효능과 부작용은 항체의 당사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또 푸코실화를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보았던 보라색 세모입니다. 이는 세포를 배양할 때 어떠한 것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푸코실화된 항체는 붙기는 하는데 세포 3일까지 이끌어내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비푸코실화된 항체는 똑같이 붙는데 세포 3일까지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농도에서도 반응이 좋게 되는 것이죠. 바이오로직스가 특허낸 기술은 대조약 비해서 217.5%의 EDCC 활성을 나타냈고 일반적인 공정에서 본인들의 첨가물을 추가하는 경우에 100% 이상 향상시킨다고 하네요. 새로운 공정에서 첨가물을 넣으면 130%까지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공정 자체로도 활성을 8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하고요. 공정과 첨가물의 시너지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단계에서의 세 번째 장점은 Downstream Process Development입니다. 정제 공정 개발을 통한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정제 공정 확보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써있지만 가장 봐야 할 것은 역시 특허 기술인 항체의 non-protein A 정제 공정입니다. 약을 만들 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것만 정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효과도 떨어지고 독성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항체 정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단백질 A 칼럼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non-protein A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순차적으로 거쳐 정제를 하게 됩니다. 항체의약품 생산을 위한 정제 공정으로 단백질 A 칼럼을 이용한 정제 공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백질 A 칼럼을 이용한 정제 방법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높은 순도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나 가격이 일반 이온 교환 수지에 비해 30배 이상 높아 생산 단가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전략을 다시 보면 여기서 앞서 봤던 바이시스트로닉 벡터로 40%의 단가를 낮추는 것, 그리고 non-protein 정제를 통하여 15%의 정제 비용을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단백질 A 수지가 항체의약품 원료 생산 단가의 3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칼럼에서 용출되는 미량의 단백질 A가 인체 내부에서 면역성 또는 생리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백질 A의 정제 능력이 좋기 때문에 단백질 A 없이 항체를 정제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면 처음 걸렀을 때 65%에서 80%가 우리가 원하는 항체가 들어있어 전체적으로 최소 65% 이상의 주활성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이용한 방식과 단백질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은 첫 번째 단계에서 차이가 나며 이런 정제 방식은 수율과 순도를 유지하면서 원가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유지하면서 원가를 낮추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이게 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일까? 헬스케어 허브 힛체크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효율화로 시밀러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인데요. 국내 제약회사에서 항체의약품을 연구 개발한 개발자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은 가격 혹은 원가 경쟁력보다 생산 이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생산 공정 자체만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생산 공정상에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각 생산 단계를 바꿔 바이오시밀러의 생산 수율을 60%까지 올릴 수 있지만 이미 바이오시밀러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들의 생산 수율이 70%에 가깝다.
위탁 생산 단계의 수율을 높여 생산 공정 자체를 개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독보적인 정제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적용해 항체 정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프로틴 A 크로마토그래피가 아닌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거죠. 그래서 특히 당사의 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CX 레진은 프로틴 A 레진에 비하여 10분의 1 가격으로 생산 단가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생산에 재사용하는 사이클 수가 4배 이상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아울러 프로틴 A 정제 공정과 비교하여 일부 정제 단계가 생략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함께 거두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단가도 싸고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고 단계도 줄일 수 있고 소요 시간도 단축시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원가가 절감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답변에 대해서 개발자는 실제로도 프로틴 A가 비싼 재료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바꿔주어야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모든 정제 공정에서 첫 번째 단계인 캡처링 공정은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로 대체하여 사용 중입니다. 프로틴 A 레진을 이용하는 정제 공정에서 항체의 변형체를 정제하기 위하여 양이온 교환 주지를 수가적으로 이용하게 되지만, 우리 공정이 이 두 가지 공정을 양이온 교환 수지 공정으로 대체하고 추가로 한두 개의 칼럼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동등한 수준의 정제 수율, 정제 순도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싼 프로틴 A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의 원가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침전물을 제거하는 단계 후에 순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발성 항체 및 이성질 항체를 원하는 비율로 포함하는 고품질의 항체 집단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성질 항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생겼는데 아미노산이 조금 변형됐건, 즉 성질만 조금 다른 항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순도 100%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며, 그래서 이러한 이성질 항체의 비율을 정해놓게 됩니다. 노직스는 원하는 수준의 비율로 고품질로 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단계에서 마지막 장점은 빠르고 정확한 시험법 개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법을 개발을 해서 약물을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약물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험법이 없으면 새로운 약물인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이 약을 평가해야 되는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형도 같이 개발을 하는데요. 제형 개발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품의 안정성도 결정하고 환자에게 투약하기 좋은가, 약물의 효과가 증대되는가, 약물의 안정성 등과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제형을 만들어보고 약물 전달 시스템도 만들고 초기 단계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 즉 출시 이후에도 제형을 변경하여 특허를 늘려나가는 것에 모든 것에 걸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개발에 대한 강점을 살펴보았고요. 이 다음부터는 2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